송대현 선생님 오셨네. 네. 난 송대현 선생님이 우리 송대현 선생님인 줄을 예, 지난주에 안녕하세요. 알았잖아. 안녕하세요, 형님. 예, 송대현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이 선생님 네, 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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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예. 음. 왜 한교 선생님 진운트 베도이투 가시죠? 네? 진운트 김영수. 베도이투. 미닝 앤 레퍼런스. 음. 송대현 선생님하고 완전히 실감나게 체감을 했어요. 아, 예, 이창훈 송대현 선생님 이제 선생님이 진행하시죠. 예, 네, 예. 자, 오늘은 송대현 선생님 제가 처음 뵙는데 인사만 간단하게 드리고, 전 예, 안녕하세요, 이창우라고 합니다. 선생님들. 예, 송대현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예,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드라마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했죠? 네네. 선생님, 지난번에 저희 회의 결과 저기 송도현 선생님하고 공유 안 하셨죠? 예, 예. 지난번에 뭐 할까 대강 논의했거든요, 송도현 선생님. 예, 예. 저하고 일단 그때 정해졌던 게 저하고 이제 이창훈 선생님은 그 K-팝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제 다다음 주쯤에 이제 같이 이제 주제 발표하기로 했고, 그리고 오늘은 이제 이선 선생님께서 이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대한 이제 리뷰를 하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이제 세웠던 이제 계획은 저희가 이제 그 여름방학 때 그 심포지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미나를 그 세미나하고 심포지움을 따로 가져가지 말고 일종의 심포지움을 준비하는 과정으로서 세미나를 활용하자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각자 이제 주제들을 정해서 심포지움 때 뭐 발표할 걸 생각해서 세미나에서 조금씩 다듬고 하는 그러니까 협업 과정으로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그때 얘기했었고 오늘 이제 이 선생님부터 이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송대 선생님도 주제가 뭐 이제 그 한류 콘텐츠나 뭐 이런 것 중에서 뭐가 좋을지 주제 뭐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현재로서는 없는데, 네. 우리 그 이선희 선생님과 비슷하게 저도 드라마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잡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예를 들면 드라마 이렇게 리뷰보다는 드라마 속에 나온 뭐 성공 방정식이라든가 음, 약간 그 좀 더 이 사회적이며 또 이런 쪽에 네네. 그렇게 초점을 맞춰서 다루는 게 낫지 않을까. 아니면 사극이 그 특징이라든가 그런 거나 혹은 한국 드라마의 어떤 그 클리셰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변천됐느냐. 뭐 그런 쪽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음, 지금 그 한기호 선생님이 얘기하자마자 떠오르는 생각이 한 세 가지 정도. 음. 그래서 근데 아직 그 정제되지는 않았으니까, 아, 그렇게 송대 이해를 선생님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드라마 자주 보세요? 좋아하지. 아, 좋아합니다. 그러시구나. 아, 그래서 지금 이선희 선생님의 그 리뷰를, 네. 약간의 압력을 가하자면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아, 드라마를 정주행했기 때문에, 아, 아, 어, 고래 나오는 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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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번에 이제 우리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드라마냐, 영화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구분돼야 되는 건지, 아니면 같이 묶을 수 있을지 막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죠. 송 교수님도 뭐 굳이 구분하자면 드라마에 더 관심이 있으신 거죠? 일단은 최근에 드라마하고 넷플릭스나 뭐 이런 거 OTT 때문에 구분이 별로 사라진 것 같아요, 현재는. 예, 예. 그래서 굳이 하자면 그 드라마 쪽에, 음, 그것도 한 뭐 시청률이 예전에는 한 40%, 음, 지금은 한 20% 기준으로 한 드라마들, 음,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어, 네, 알겠습니다. 한류기 때문에. 예, 예, 예. 어쨌든 지난 시간 뭐 했는지 말씀드렸고요. 예, 이창훈 선생님 예,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선희 선생님, 우리 영상 회의하는 거 녹화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제가 지금 여기서 제가 녹화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자, 그러면 이선희 선생님께서 먼저 준비해 오신 게 있으면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발표 자료를 PPT로 좀 만들었는데, 네. 예. 그냥 그때 선생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대로 그냥 주제만 이렇게 정리를 하는 식으로 하고, 아직 글로 작성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선생님들한테 피드백을 좀 받고, 또 이제 메울 것은 메우고, 다시 좀 이제 봐야 될 것도 보고 해서 이제 정리를 최종적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PPT 그 화면을 여기다 공유를 해야 되는 건가요? 공유를 예, 해볼까요? 공유 한번 해주시죠. 예. 예, 그게 나을 것 예, 같습니다, 선생님. 알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공유를 여기서 어떻게 하는 거지? 밑에 보면은 메뉴 중에서 공유 메뉴가 안 뜨나요? 음? 지금 안 뜨고 있는데요? 여기 공유를 설정을 여러 사람 할 수 있도록 설정을 먼저 하세요. 예, 예, 잠깐만요. 이거, 화면 공유 이거 말씀하신 건가? 예, 예, 예. 예. 아, 됐나요? 화면 공유 옵션을 제가 뭘 해야 되는 건가요? 화면 공유에서 예. 하면은 여러 명이 공유할 수 있도록 메시지가 뜰 거예요. 그 옵션이 그거를 클릭하세요. 아니면은 제가 이 카톡으로 지금 자료를 올려놨으니까 그걸 다운 받으셔서 그 호스트께서 채팅으로 올려도 되죠. 채팅으로. 예, 예, 아, 예. 그런데 이제 선생님 화면 넘기가면서 이제 설명하시려면, 그렇긴 한데 예, 예, 저기 공유 어떻게 옵션을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어떻게, 화면 공유를 아래쪽에 한교 선생 그걸 네, 누르고 그러면 화면 여러 공유. 명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 메뉴가 뜰 거예요. 두 번째인가. 그런 거 없는데? 화면 공유를 일단 클릭.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있지? 찾았습니다. 예, 했습니다. 이 오케이. 선생님 한번 보세요. 이선희 선생님 한번 화면 공유해 보시죠. 이제 화면 공유가 될 겁니다. 한번 다시 눌러보세요. 알겠습니다. 네. 이제 됐나요? 네네. 아주 잘 되고 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냥 제가 따로 한국인의 관점은 여기서는 이제 명시적으로 들어가진 않았지만 그냥 제가 우용가 왜 인기가 있는지를 이제 저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다 보면 거기에 이제 뭐 한국인의 정서도 포함된다라고 생각해서 따로 이제 구별하진 않고 그냥 저의 관점에서 왜 우용우라는 이상한 변호사 우용우라는 드라마가 인기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나름 좀 주제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 그- 일단 이거를 좀 읽어보겠습니다. 예, 일단 이 드라마의 처음과 끝은 거의 우영우라는 인물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의미나 역할 때문에 이제 굉장한 어떤 생각해 볼 것들이 많이 이제 주어진다라고 저는 이제 분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인물 자체가 이제 드라마에서 하는 어떤 드라마에서 가는 영향력이 되게 컸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물이 왜 이제 이 드라마에 어떤 생명력을 이제 불어 넣었느냐. 그걸 좀 몇 가지 좀 조사를 정리를 했습니다. 조사가 아니라. 그래서 1번은 이제 이 변호사의 그 캐릭터가 자폐 스펙트럼을 가졌지만 또 천재적인 어떤 능력을 갖는 게 기억력이 굉장히 좋은 변호사라는 인물인데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 변호사의 관점 자체가 우리가 보통 일반인이 이제 갖는 어떤 세상에 대한 관점과 매우 다르고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는 하지 못했던 뭐 생각이나 말, 행동들을 한다는 점에서 이제 굉장히 호기심을 자극하는 어떤 요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요소가 일단 이제 보면 예를 들어서 보면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우영우가 이제 그 대표적인 어떤 캐릭터인데 그러니까 이 우영우라는 캐릭터는 이제 겉과 속이 다른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뒤에 맥락이 숨어 있다거나 의도가 있다는 걸 이제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 사회생활을 할 때 우리는 보통 진실을 말하지 않는데 이제 우영우는 계속 진실만을 말하는 어떤 이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선배 변호사가 이제 내가 잘못 생각했다, 어, 보다 뭐 생각 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보통 이제 사회생활에서 뭐 그냥 웃고 넘어가는데 우영우 같으면 이제 이제라도 알았으니 다행이다 뭐 이렇게 넘어간다거나 아니면 굉장히 이제 우영우라는 드라마 마지막에 보면 이제 그 사회적인 어떤 뭐죠? 사회생활에 이제 찌든 어떤 선배의 관점이 나오는데 그런 선배 앞에서도 이제 진실을 이제 똑바로 고지하는 이런 모습들. 그래서 뭐 그 선배 변호사가 뭐 이렇게 암에 걸렸는데 이제 보통 우리가 암에 걸린 환자의 앞에서 이제 그래도 뭐 완치가 가능하다던가 아니면 이제 긍정적인 말들을 주로 해주지만 우영 같으면 또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뭐 확률적으로 정확하게 지식이나 정보를 근거로 해서 뭐 살 확률은 몇 %이고 곧 죽을 수도 있다라는 식의 어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의 진실만을 말하는 캐릭터로 나오는 게
이제 굉장히 독특하다라고 저는 봤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좀 던지는 메시지도 있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 우영우가 법을 좋아하는 이유도 그 드라마에서 좀 등장을 하는데 법은 굉장히 솔직하고 진실된 어떤 주장만을 담고 그 내용에만 부합하면 그 이제 진리가 성립하는 것처럼 이제 법이 이제 구성된다라고 우영우가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보통 그 우리가 일상적으로 주고받는 대화에는 이제 대화는 법적인 어떤 그 주장들처럼 딱딱하거나 이제 명료하지 않고 이렇게 의도나 어떤 상황의 어떤 단어법 이런 것들도 있는데 법은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이 그 문장 하나로 다 진리치가 있는 이런 문장들이거든요. 그래서 우영우는 그런 법을 통해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려고 하는 어떤 그런 뭐라 해야 되지? 그런 태도가 있는 이런 어떤 캐릭터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오히려 이렇게 우리한테는 이제 이런 질문을 던져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좀 눈치가 있거나 눈치 빠른 이런 그 사회적으로 다 이렇게 통용될 만한 어떤 서세술 이런 것이 굉장히 익숙한 그런 것도 요구하는 사회이지만 그런 사회에서 우영우 같은 캐릭터는 눈치가 없거나 굉장히 진실만을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진실을 이제 마주하게 하는 어떤 캐릭터를 하는데 이렇게 진실만을 말하는 사회는 어떠한가 뭐 이런 것들 한번 던져주는 어떤 역할도 한다라고 저는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진실을 사람들이 싫어하진 않은데 진실을 말하다 보면 이제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왜곡한다거나 아니면 자신이 어떤 피해 의식에 젖는다거나 아니면 이제 자신을 냉정하게 객관화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어떤 사람들의 어떤 일상적인 삶의 태도를 한번 이제 멈추고 이제 진실을 그대로 순수하게 마주하게 하는 어떤 용기랄까?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아니면 그런 것들 사람들은 더 요구하진 않을까? 너무 이제 세상 사는 게 복잡하고 세상의 논리가 또 우리가 생각한 진실의 논리와 다르게 작동하게 되면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행간의 의미를 파악하다 보면 거의 이제 뭐 드러나는 말과 다른 식의 의도를 이제 알아야 된다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점점 복잡해지죠. 이렇게 마음이나 마음을 주고받는 게 너무 복잡해지고 막 이러다 보니까 우리 사람들 되게 단순하게 진실을 요구하는 건 아닌가 이런 어떤 복잡하고 복잡다단하고 이해관계가 얽힌 세상사에서 뭐 그런 건 아닐까 이런 생각해보게 하는 것 같다. 그런 것도 이제 지적해 볼 수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우영우는 법을 굉장히 꼼꼼히 잘 보는데 그래서 법을 통해서 오히려 사람의 마음이나 의도가 중요하다는 걸 이제 지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법이 자신이 처음에 변호를 맡은 그 영남빌라의 할머니에 대한 이제 관찰을 하면서 그 사람들은 이제 내면은 이제 그 남편을 사랑하지만 그 남편을 뭐 왼수라고 표현한다거나 막 너 죽고 나 죽자 하면서 이제 뭐 고통스러운 어떤 대화를 하기도 하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마음은 이제 숨겨져 있지만 이제 숨겨진 마음은 그 남편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뭐 이런 것이지만 어쨌든 말로 표현할 때는 이제 그것들이 드러나지 않게 하면서 이제 법으로 해석할 때는 그 할머니가 남편을 이제 폭행한 행동이나 아니면 다리미로 이마를 때렸던 행동이 뭐 살인 미수 정도로 이제 읽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어떤 자신의 의도와 다르게 읽혀진 행동에 대해서 법은 이제 그 의도도 중요하게 생각해서 마음을 담아서 이제 해석하려고 한다. 이런 점들을 이제 우영우가 좀 부각시키는 장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도 법따로, 우리 생각따로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편하긴 하지만, 그건 말하자면 자신의 마음에 담긴 행동이라고 우리가 주로 이해하는 도덕과 법이 이제 좀 다르게 분열되는 삶을 이제 사람들이 너무 익숙하게 살았던 거 아니냐. 그래서 사실 법에도 도덕이 담겨 있고, 도덕적인 사람은 이제 법으로도 정당하게 이제 해석이 될 수 있고 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것도 사람들이 잘 모르고 이제 법을 도외시한 건 아니냐 뭐 이런 식의 관점도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좀 짧게 소개를 하자면 이렇고 두 번째 이제 우영우라는 인물이 갖는 어떤 또 중요한 매력이 뭐냐? 그래서 이제 보면 우영우란 인물이 이제 계속 그 드라마 첫 편에서 마지막 편까지 자신의 어떤 나레이션을 이제 덧붙여 가면서 자기에 대해서 객관화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인물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자신이 왜 그걸 못하는지, 왜 두려워하는지, 아니면 뭐가 문제인지를 좀 이렇게 스스로 파악하려고 하고, 이제 사람들에게 들었던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도 곱씹어보고, 여러 가지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폐로서 뭘 잘하는지, 아니면 잘 못하는지, 그런데 자폐에 빠지지 않고 또
그 타인들과 어떻게 소통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끊임없이 노력을 하는 그 자기 객관화라고 저는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또 굉장히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일상인들도 사실은 하기 어려운 삶의 태도가 갖기 어려운 삶의 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기 객관화를 사실 잘 안 하고 남들이 다 자기만을 이해해주고 자신의 감정을 받아들여주기를 바라지만 이제 우영우는 좀 거기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자신이 갖고 있는 한계들 때문에 더 이런 어떤 태도를 보이는 것 같다고 이제 여겨지기도 하는데 그래서 뭐 드라마를 보면 이제 아빠가 이제 우영우가 자폐로 인해서 좌절을 겪는 것을 막아주고 싶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영우는 좀 저항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좌절을 겪고 싶다. 내 좌절을 막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자폐를 가졌다는 이유에서 주눅이 들거나 이렇게 뭐라 그러죠? 자신의 이제 감정을 숨기거나 이제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게 아니라 자신의 감정도 잘 얘기하고 이제 스스로 인생에 대해서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 자폐를 가져서 이상하고 별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 이렇게 자신의 삶을 얘기하고 또 그 드라마 마지막에 가면 그 자신의 마지막 자신이 이제 깨달은 감정을 뿌듯함으로 이렇게 제시를 하는데 뿌듯함은 정말 자신이 뭐 노력한 것, 자신이 정말 이뤄냈을 때 자신이 자신에게 갖는 어떤 자신감과 격려? 뭐 이런 거잖아요. 단순히 기쁜 것도 아니고 단순하게 행복하다라고 하면 뭐가 비는 것 같은. 그래서 정말 자신이 성장하고 싶은 대로 자신의 인생을 이제 뭐죠? 이렇게 그 뭐죠? 끌어 나가는 사람만이 이제 가질 수 있는 감정이라는 걸 이제 이해한다면 이제 뿌듯함을 이제 겪는 순간이 많지 않고 일반인들도 이제 쉽지 않은데 그 뿌듯함을 향해서 나아가는 어떤 자세 뭐 이런 것들도 보면 되게 좋고 그 드라마에서 보면 그 드라마의 그 우영의 엄마가 우영을 보고 미국은 자폐 아들을 위한 환경이 되게 잘 이루어져 있고 자폐인들을 위한 뭐 이렇게 동아리도 많고 하니까 자폐인들이 살긴 더 좋다. 그러니까 자폐인들한테 더 그게 좋은 환경인데 왜 미국으로 안 가느냐 이런 식의 제안을 하기도 하는데 우영은 오히려 자신이 몸으로 부딪히고 자신이 살았던 환경에서 자신이 살아가고자 하는 이런 어떤 자신한테도 좋은 환경이 아니지만 또 자신이 이제 지금까지 겪어왔던 대로 이제 말하자면 이제 잘 파이팅해서 살려고 하는 태도를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일반인이 보기에도 부럽고 본받을 만한 어떤 삶의 태도가 아닌가. 그래서 그렇게 역경을 딛고 뭔가를 이뤄내는 이런 캐릭터들은 이제 보통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고 좋아하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우영우라는 드라마를 좋아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이제 해봤습니다. 그래서 현대인에게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건전하고 건강한 삶의 방식의 일부를 보여주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뭐 화살표 두 개는 이제 이런 어떤 장면들을 통해서 이 드라마가 우리에게 던지는 그러니까 평범한 이제 자폐를 가진 사람도 시청자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어떤 모든 그 시청자들한테 제시해주는 어떤 메시지가 아닌가 싶어서 이제 두 가지를 이제 던져봤습니다. 또 세 번째는 이제 자폐인과 비자폐인이 이제 서로를 통해서 아니 서로에게서 발견된 차이를 통해서 그 자신의 존재나 삶을 되돌아보게 하는 이런 측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드라마 각각은 우영우의 시선에서 붙여졌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보면 이게 왜 제목이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한데 나중에 보면 그 드라마에 속했던 내용 자체들은 우영우한테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우영우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겪을 만한 의미 있는 에피소드들이었거든요. 뭐 결혼이나 아니면 뭐 자폐를 둔 가정이거나 아니면 탈북자들의 얘기거나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메시지를 이제 작가가 던져준 건 아닌가.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우영우를 통해서 보긴 하지만 사실은 그 자폐와 비자폐 구분을 떠나서 굉장히 삶에 중요한 문제들은 그런 구분을 떠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준다. 그럼 우리가 자폐나 비자폐인의 시선에서만 중요한 것들이 아니라 모두에게 중요한 어떤 논점, 뭐, 가치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이런 장면들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기존에 가졌던 자폐인에 대한 어떤 편견이나 편협한 이해에서 벗어나서 우리 삶 자체를 되돌아보게 해준 이런 어떤 내용들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령 거기서 이제 우영우가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기가 도움을 줄 수 없을지도 모른다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자기는 자폐하라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세계만 속해 있어서 타인을 외롭게 할 수 있다. 그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조차 그러니까 부모님조차 아니면 자기 곁에 있는 가장 소중한 사람조차 외롭게 할 수 있다. 이래서 자신은
그 사랑하는 사람을 가질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다. 오히려 도움을 주기는커녕 도움 받는 존재가 아닌가 하면서 이제 헤어지자고 말을 합니다. 근데 사실 뭐 그런 능력은 보통 사랑하는 사람들도 다 겪는 어떤 부족함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거기서 외로움 때문에 이혼을 한 사람은 그 우영우 커플이 아니라 그 선배 변호사 커플이었는데 사실 그런 능력을 일반인들도 갖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물론 사랑을 한다라고 말하지만 타인을 외롭게 하는 해, 해, 했던 이런 경험들은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는 이제 시청자들 이게 우영우한테만 관련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에게도 다 관련되는 문제일 것이다라는 걸 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노리는 것 같았고 또 오히려 이제 자신을 하는 게 나은 우영우이기 때문에 타인에게 더 경청하고 타인 행동을 더 관심을 두고 그 타인의 어떤 것들 놓치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하나에서 열까지 이제 반면에 이제 일상적으로 너무 익숙한 사람들은 타인의 그 감정이나 어떤 행동들의 의미를 별로 두지 않고 별로 이렇게 새롭게 보지 않는데 또 그런 데서 보면 우영우가 오히려 타인이 더 이해 잘하는 것 같기도 하고 타인이 스스로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감정들도 이제 다시 이제 발견해서 알려주기도 하고 뭐 이런 장면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오히려 우리가 너무 익숙한 나머지 타인을 잘 안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우영우처럼 이제 그 타인을 이제 이야기한 노력대로 게을리하지 않았나 이런 것도 생각해 보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돈을 버는 변호사가 될 건가, 진실을 알리는 변호사가 될 것인가, 이것은 이제 누구에게나 다 이제 그 변호사라면 자폐를 둔 변호사이든 아니든 간에 그 변호인이 어떤 직업군에서는 다 통용되는 질문이라는 것도 알 수 있고 또 그, 뭐죠? 의사인 아들이 죽게 되어서 이제 그 변호를 죽게 되었는데 자폐인 아들이 그 의사인 아들 죽게 한 거라는 어떤 상황에 몰려서 자폐인 아들을 이제 변호하게 된 우영우의 모습도 있었는데 거기서 보면 이제 그 부모가 이제 아가 사실은 아로서 생존한 아들이 그 의사였던 죽은 를 죽인 게 아니라 죽으려고 자살을 시도했던 그 형인 의사 아들을 구해주려고 이제 자폐 아들이 이제 그 현장에 있었는데 오히려 범인이 된 어떤 상황이란 말이죠. 근데 그 부모는 그 자폐 아이인데 그 도우려고 했는데 이제 살인자가 된 누명을 쓰게 상황에 몰린 그 자폐 아를 걱정하기보다 그 자신들이 정말 믿었고 의지했던 그 모범생 의사 아들이 이제 그렇게 자살하려고 했던 것에 더 충격을 받아서 진실을 좀 왜곡하려고 하고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그 자폐 아보다 약한 모습을 한 부모의 모습도 보이고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제가 이제 드라마가 질문으로 던진다고 여겼던 것은 이제 뭐 인생의 중요한 경험들은 이제 비자폐와 자폐인의 구분을 초월해서 이제 우리에게 울리는 메시지가 있다. 이런 것도 알려주는 것 같다. 이런 거를 제가 좀 말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제가 좀 선생님들이 그 피드백을 듣기 위해서 좀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 드라마가 굉장히 좀 따뜻한 어떤 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감동을 주는 대화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 다른 드라마에 비해서. 그러니까 어떤 법정 드라마는 굉장히 냉혹한 현실을 드러내거나 뭐 인생 사는 것들이 다 뭐 이렇게 더럽거나 아니면 이제 뭐 치사하거나 어떤 이런 것들을 더 강조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 드라마는 어쨌든 따뜻하고 감동을 준 어떤 대화들 이런 것들이 좀 군데군데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이 드라마의 좋은 점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왜 그랬나를 생각해 보니까 1번을 제가 정리한 거 우영우의 말이 굉장히 따뜻하고 감동을 주는 말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그걸 제가 좀 이렇게 왜 그랬나 보니까 그 우영우는 이게 자폐를 지냈어요. 그렇지만 그로 인해서 오히려 이제 세간에 떠도는 가식적이거나 위선적인 혹은 부정적이거나 이해타산적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의도나 맥락을 잘 모르는 이제 그것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어떤 그 경험들을 이제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우영우라는 사람 자체가. 그러니까 그 타인의 의도를 잘 이해하고 어떤 그 부정적인 의도라든가 아니면 이해타산적인 어떤 의도를 잘 파악했다라면 자폐가 아니었을 텐데 자폐인 까닭에 오히려 그런 것들로부터 물들지 않은 순수한 어떤 그 긍정적인 그러니까 부정적이거나 뭐 이런 식의 어떤 때가 묻지 않은 어떤 마음이 좀 있었고 그래서 타인의 행동에 대해서 평가하거나 그거를 관찰할 때도 편견이나 가치 절하 아니면 비판의 이제 입장에서 그거를 이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들이 없는 그야말로 진실된 어떤 그 담담하게 진실로서만 그 얘기를 해주는 이런 어떤
점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적인 통념으로도 굉장히 사회적인 통념이 치우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면 이 장애인 여성을 강간했다는 어떤 그 혐의로 이제 체포된 그 남성을 변호하는 그 에피소드도 있었는데 그 에피소드 자체가 이제 사회적 통념에 끌리지 않고 그 장애인 여성이 말한 진솔된 어떤 감정의 근거에서 이제 사건을 보려는 어떤 그 우영우의 마음이 좀 잘 드러났다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우영우가 타인에게 해주는 말들은 그야말로 이제 그렇게 어떤 다른 어떤 맥락에서 좀 비꼬아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대로 진실된 어떤 점을 보려고 하는 그 노력이 참 돋보이는 어떤 말들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 감정적으로 받아들거나 감정적으로 이제 그 자신의 어떤 그 경험을 더 증폭시키거나 확장할 수도 있을 텐데 그 의미를 이제 그렇게 하지도 않고 이제 감정을 악용하는 대신에 오히려 그 덤덤하게 진짜 리얼한 것들을 받아들인 태도를 잘 보여주는 이런 면들이 이제 그 드라마에서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령 뭐 최수연한테 동료 변호사한테 이제 별칭을 지어주는데 뭐 너는 따뜻한 봄날 햇살이야라고 하는 어떤 표현이라던가 아니면 양쯔강 돌고래처럼 강에 사는 돌고래의 어떤 의미를 이제 그 변호사에게 부여하는 뭐 장면이라던가 아니면 여기서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에피소드처럼 나쁜 남자일지라 장애인도 나쁜 남자를 사랑할 수 있는 어떤 자유가 있다 이러면서 변호를 하는 장면 아니면 이제 자신을 버린 어머니와 재회하는 장면이 이 드라마의 굉장히 어떤 그 피크였는데 그 장면에서도 굉장히 덤덤하게 이제 자신의 현실을 잘 얘기하고 뭐 일부러 부정적으로 말한다거나 더 슬프게 말한다고 이런 것 없이 굉장히 덤덤하게 어머니가 한 행동과 또 내가 겪었던 것들 아니면 지금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장면들이 사람들이 어떤 그 자신의 주관적인 경험을 이제 갖게 되었을 때 거기에 굉장히 이런저런 방향에서 이제 치우쳐서 이제 그 현실을 받아들이게 되는데 이제 그렇지 않았을 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가질 수 있는 태도를 좀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또 그 3편에서는 이제 이런 말이 정말 이렇게 편견 없이 이제 착한 마음에서 할 수 있는 말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따뜻한 말을 들어본 적이 있었던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아니면 또 따뜻한 말을 타인에게 한 적이 있느냐 이런 것도 한번 이제 되물어보는 이런 장면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두 번째는 이제 우영우의 주변에는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영우를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고 이해해준 사람들이 좀 주변에 많았습니다. 나중에 그 사회생활 하면서 나중에 이제 등장한 그 선배 변호사는 또 차가운 냉혹한 사회의 어떤 그 시선을 보여주는 역할도 하긴 했지만 적어도 그 변호사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그 우영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우영우를 웬만하면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대로 이해해주려고 하는 노력들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뭐 여기 보면 이제 잘못했을 때 일반인과 똑같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주고 뭐 우영우가 자신의 밥을 한 번도 차려본 적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뭐 비난도 하고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이제 그 뭐라 그래야 되죠? 그 우영우에 대해서 해주는 행동들을 보면 보통 한국 사람들이 약한 자한테는 약하고 강한 자한테는 강한 사람을 좋아하는데 어쨌든 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영우를 잘 이해해주고 도와주려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그 한국인이 갖고 있는 어떤 따뜻한 정서가 느껴지고 뭐 감동도 이제 받았고 뭐 이렇습니다. 서로 이런 것들 주고받는 어떤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감동을 주면서 용기도 주는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보여주었다고 저는 이제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좀 넘어가면 또 그 감동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출생의 비밀과 부모 자식의 관계. 그 한국 드라마에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클리셰 같은 게 그 출생의 비밀이거든요. 출생의 비밀이 없는 드라마가 별로 없을 정도로 이제 뭐 그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가지고 이제 그 자녀를 본다거나 부모를 보려는 관점이 이제 드라마에서 좀 사용이 되는데 여기서도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영우도 이제 그 부모를 생각할 때 자식을 버린 엄마지만 또 자신에게 소중하고 자신이 생각할 때 자신과 분리할 수 없을 것 같은 존재라는 걸 이제 엄마로서 인정하고 또 엄마에 대해서 또 나름의 비판을 하지 않고 자식 입장에서 이제 자신이 겪었던 것들을 이제 긍정적으로 설명하고 이제 비판을 따로 하지 않으면서도 엄마를 변모시키고 변화시키고 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서로 연을 끊을 수도 있었지만 이제 어쨌든 적어도 이제 혈연 관계를 통해서 이제 영향을 주고받고
아니면 그 정의로운 척했던 엄마가 또 자신의 잘못을 이제 속죄하고 뉘우치면서 이제 자신이 솔직하고 어떤 진실될 삶으로 되돌아가도 도와주는 장치들 이런 것들을 보면 어쨌든 한국 드라마에서는 그래도 부모 자식을 굉장히 잘 받아들여야 되는 과제이거나 잘 해결해야 되는 과제로서 여기는 면이 아직은 있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리 양자를 하더라도 아마 한국 드라마라면 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좀 특별하게 다루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 거기 드라마에도 보면 이제 부모들이 얘가 좀 나옵니다. 그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좀 나오는데 어쨌든 한국인에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좀 특별하지 않은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뭐 효에 대한 것도 전통적으로 아무리 현대 사회를 하더라도 버리지 못하는 어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가치가 있고 아직까지 우리의 삶에도 큰 영향을 끼치는 게 이런 부모와 자식 관계를 통해서 이제 바라보는 어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따뜻하면서도 또 굉장히 세상의 어떤 가치관과 다르게 돌아가면서 그 사람에게 일생에 어떤 영향을 주는 중요한 관계로 여기는 또 관점들이 여기도 좀 등장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재미있고 센스 있는 대사도 굉장히 많았어요. 거기서 뭐 뭐지? 우투더 영투더 우 뭐 이렇게 하면서 친구들끼리 이제 인사하는 장면들도 있었고 그 말로 하는 센스가 좀 굉장히 있었던 어떤 드라마였습니다. 그래서 뭐 앞뒤가 똑같은 말들도 이렇게 제시되고 아니면 뭐 그 부자들이 이제 등장하는 장면에서는 뭐 부자들은 철문 안 된다 법도 있으니까 그럼 그런 법은 없습니다. 뭐 이러면서 법에 대해서 다루는 어떤 장면에서도 이런 유머가 나오기도 하고 이제 그 우영우가 그 뭐죠? 세속적인 의미를 잘 파악하지 못하다 보니까 뭐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면 지하철 타고 왔습니다. 이렇게 그냥 대답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 소개팅을 하는 장면에서 바나나 먹으면 나한테 바나나 막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 차가워지는 아재 개그도 굉장히 많이 등장했어요. 그래서 이 말이나 이런 것들의 그 재미, 유희라던가 이런 것들이 그 드라마에서 좀 제시가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미가 있었어요, 사실은. 드라마가 좀 이런 식의 이순희 선생님, 네, 그, 이렇게 중간에 한번 저희들끼리 이순희 선생님이 발표하신 내용을 부분이지만 가지고 네, 한번 토론해보고 또 토론에 이어서 아 그 그럴까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 저는 그게 별 약간, 상관없습니다. 네, 네, 예, 예. 그래서 물론 이순희 네, 선생님의 발표를 듣다가 다 듣지 않고 이야기를 토론을 네, 하면 네, 네. 그 뒤에 들은 내용으로 답이 될 수 있는 질문들이 나올 수 있지만 네. 그렇지 않고 또 다른 생산적인 효과도 있을 수 있고 특히 이제 네네. 우리 세미나가 훨씬 조금 더 흥미롭게 다 같이 참여하는 느낌으로 더 갈 수 있으니까 예, 한번 다른 분들과 같이 지금까지 일단 이선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발표하신 내용을 가지고 이제 일단 요게 전부다라고 일단 가정을 살짝 네, 하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혹시 다른 분들 그 의견이 어떠신가요? 네, 저는 좋습니다. 이선희 네. 선생님께서 이 처음 제기하신 그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천재 변호사에 대한 내용 설명이 네. 굉장히 공감이 가거든요. 아, 예. 사실 법정에서의 그 변호사들의 그 다툼이라고 하는 걸 보게 되면 네, 그 의도나 동기 같은 것들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네, 축자적이고 문자 중심의 해석을 해요. 네, 그런 상황이 사실 우영우라는 인물, 특히 사람의 감정과 동기를 잘 파악하기 힘든 네, 그런 사람에게 굉장히 적합한 그가 네, 잘할 수 있는 영역인데 이 네, 드라마가 가지고 있는 매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감정, 의도, 동기가 가지고 있는 그늘, 예를 들면 왜곡된 생각, 거짓, 가식, 이런 것들을 뚫어내면서 이 네, 자폐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우영우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의 진실된 동기에 이렇게 와닿게 한다라고 하는 게 사실 이 드라마가 가지고 있는 가장 매력적인 두 요소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우리 네, 학생들 가르칠 때도 저는 야, 이 텍스트 저자의 의도를 중심으로 해서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 아니면 이 텍스트에 쓰여진 글을 중심으로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갈등을 그 의도적으로 조장하는 경우도 저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들을 아주 절묘하게 줄타기 하면서 구도를 잡았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신 이 부분이
저는 사실 우영우란 드라마가 가지고 있는 제일 큰 매력이 아닌가라는 점에서는 전 정말 공감하는 부분들이에요. 음. 네, 제 생각할 땐 그 부분은 아주 적합한 지적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기 요 사실관계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될 게, 요 우영우 드라마가 그 해외 반응이 어떤가요? 최고 시청률이 17.4. 어, 어디서요? 아, 그 저기 우리나라에서 방영했을 때? 응, 시청률. 아, 저기는 이거는 저기 뭐 OTT로 해외 나가거나 그러진 않았죠. ENA에서 했으니까 네, 국내인데 네. 17.4면은 아마 40% 이상이 그 나왔을 거. 정도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일반 KBS 뭐 이런 데가 아니기 때문에 음, 음, 음. 그냥 17.4면은 아마 굉장히 높은 시청률이라서 그쵸. 그것도 어, ENA에서 17.5면 그러니까 뭐 엄청난 거죠. 그런 그 정도면은 우리 일반 사람들의 음. 이 마음을 건드린 무언가가 있는 거지. 예, 저도 봤으니까 그 정도는 뭐. 어. 근데 제가 이제 잠깐 제가 이제는 가졌던 게 문득 이게 우영우라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약간 비슷한 것 같은데 굿 닥터라는 드라마 있었잖아요. 미국에도 음, 음, 음. 판매돼서 판권이 지금 뭐 시리즈가 3, 4인가? 엄청 많이 나온 것 같은데 네, 그것과의 그 연관성 요런 것들이 고찰되면 조금 풍부해지지 않을까.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아요. 이미 주어진 조건 자체가 하나는 자폐 스펙트럼, 그쪽도 그쪽은 뭐였죠? 증후군이 그게 서번트 증후군이었나요? 예, 예, 예. 서번트 증후군이라는 같은 점. 그 다음에 부모님, 이쪽은 저는 어머니가 버렸다는, 뭐 나중에 뭐 버린 게 아니고 뭐 이렇게 뭐 얘기는 하지만 그런 거라든가, 멘토들이 있는 거라든가, 또 여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성장의 스토리가 있다라든가 이런 것들, 또, 또 남의 감정을 잘 파악 못하고 이런 어떤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좀 어려움을 겪는다라든가, 하지만 또 진실을 말하고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유사한 한쪽은 물론 변호사고 한쪽은 의사지만 그걸 이렇게 뒤바꿔 놓으면 사실은 비슷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문득 가졌습니다. 이건 자세히 뭐 깊게 생각하고는 아니고 요게 일종의 비슷한 스토리 라인과 비슷한 어떠한 교훈들 어, 그런 것들을 갖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이거 보면서, 그러니까 선생님 발표 들으면서 이제 그 드라마를 이제 되새겨 봤는데 왜 인기가 있었을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선생님 오늘 발표문에는 발표 내용에는 그- 딱 그걸 집어서 말씀하신 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이 뭐 복합적이겠죠, 당연히 그럴 텐데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두드러진 이 드라마를 인기 있게 했던 가장 두드러진 게 뭘까를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생각한 건 이런 거였는데, 일단 장애가 그 주요 주제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장애인이 주인공이 되었는데, 장애인이 어떤 극이나 드라마에서, 그러니까 이야기 속에서, 스토리에서 장애인이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건 아니고 되게 낯선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요건 이제 제가 뭐 그쪽 전공자가 아니어서 잘 모르는데, 이를테면 이제 미학이나 뭐 아니면 극 예술 분야에서 이론적인 논의 속에서 어떤 극 속에서 그러니까 주인공이 그 이야기 속에서 담당해야 될 역할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떤 식으로 전개 진행이 되든 그런 역할을 장애인이 할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느꼈던 이 새로움은. 근데 이제 그걸 충분히 잘 해낸 것 같거든요. 이 드라마 속에서. 그러니까 지금 제가 좀 말씀드리는 건 이 드라마를, 그러니까 그러니까 극예술적인 관점에서 분석을 해보면 또 재밌는 좀 결과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이라는 게 그 역할을 맡아서 이야기를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존재인지를 좀 이제 분석적으로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아마 어떤 그 새로운 느낌을 주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교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이 이 드라마를 봤을 때 뭐 격려를 얻는다든지 용기를 얻을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은 좀 들거든요. 그렇죠. 이건 그러니까 비장애인들을 위한 드라마인 거죠. 장애인이 주인공인 드라마지, 네. 장애인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자신들이 처한 현실이라든지 사회적 제약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그 지금 우영우가 주변 사람들로부터 받는 환경적인 그 매력이나 장점 이런 것들은 좀 과도한 행운으로 비춰지지 않을까요? 그러죠. 네. 어, 그렇지. 음. 그래서 사실 그 음, 이제 예, 아까 저기 한기호 교수님이 물어보신 것처럼 우영우는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었고 지금도 인기가 있는 걸로 약간 예상이 되는데 음. 적어도 한때는 그 방영되던 때는 인기가 있어서 굉장히 인기 드라마로 집계가 많이 되었습니다. 뉴스에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 음, 아, 그래요? 예. 예. 그 근데 이게 다음에는 해외에도 나갔었나 봐요, 이 드라마가. 그러니까 넷플릭스 통해서 나가면 다 해외로 나가죠. 아, 자막 같은 넷플릭스 거 있잖아요. 나갔어요? 예, 예. 아, 그랬구나. 그 다음에 이제 약간의 저희 직업 정신을 발동시켜 보자면 한류 철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우영우 드라마에 대한 저런 여러 가지 이제 논의들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좀 더 특별하게 가져볼 수 있을까? 왜 특별한 관심을 굳이 가져야 되냐 하면 이제 그 우영우뿐만 아니라 어떤 일반적인 드라마에 대해서도 드라마 평론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이야기를 이제 어느 측면들을 끄집어내면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재밌고 이런 부분들이 감동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논의들은 일상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논의들이 한류의 관점에서도 여전히 의미가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듯이 그래서 한류에 대해서 우리가 물을 만한 모든 질문에 대답이 되느냐 하면 조금은 안 되는 부분이라도 조금은 어디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중에 하나가 한국 드라마는 어떤 점이 조금 특별할까? 좋은 의미에서도 나쁜 의미에서 그런 것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분들 생각 어떠십니까? 저도 이제 선생님 말씀 그 발표 자료 보면서 그 생각을 했었는데요. 일단 선생님 이제 그걸 일단은 염두에 두지 않고 발표문을 작성하신 것 같다는 느낌은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논의도 사실은 이제 한류에 대한 한류 드라마든 뭐 한류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면 그런 미시적인 영역들에서 그런 논의도 충분히 가능하고 뭐 그렇게 진행돼도 문제가 뭐 그래도 훌륭한 것 같긴 한데 지금 아직은 이제 드라마에 대한 뭐 드라마나 이제 K 콘텐츠에 대한 이제 전반적인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논의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제 생각에도 K 드라마라는 아니면 K 콘텐츠 또는 K 드라마라는 전체적인 큰 틀 속에서 이 우영우를 좀 바라보는 시각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계속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큰 줄거리를 뭐 K 드라마의 본질이나 뭐 정체성에 대해서 깊게 들어가진 않더라도 K 드라마 그 사실은 아까 송대현 선생님 말씀하신 거 그러니까 K 드라마 가지고 있는 어떤 크리스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이 미리 선행이 되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럼 이제 그런 것과 같이 그렇지. 연결시키는 논의가 되면 더 좋을 텐데 그게 없더라도 일단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몇 가지 틀들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어떨까? 일단 제 생각에는 영화에 말하는 그 장르의 혼합이 이 드라마는 거의 K 드라마는 거의 다 장르의 혼합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음, 우리 이선희 선생님 그 이렇게 발표 줄거리 발표 이런 거 할 때도 이미 드러났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장르의 혼합이 영화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에도 일단 들어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부모와 자식 간의 이 관계를 얘기했는데 이 드라마 굉장히 독특한 게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 지금 내가 그 로펌을 잊어버렸는데 이름을 이쪽 로펌도 대표가 여자고 그 경쟁하는 아, 상대의 그 로펌도 여자고 그래서 자기 음, 어머니죠. 그 사실은 이 드라마가 굉장히 그런 점에서는 독특한 측면이 있어요. 젠더의 어떤 문제와 관련해서 만약에 70년대였다면 절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음, 70년대였다면은 그 이제는 그 아버지가 그 딸을 데리고 사는 게 아니라 엄마가 딸을 데리고 살고 아버지가 버리고
아버지가 로펌 회사의 대표고 아니면 권력자의 라든가 아니면 CEO, 대기업의 CEO라든가 이런 줄거리를 구성했을 텐데 이 두 가지 점은 아마도 미투라든가 우리 사회의 그런 걸 거치면서 젠더에 대한 어떠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실제로 그렇든 아니든 굉장히 예민한 부분을 건드리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작가가 이게 뭐 배우들을 구하다 보니까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일 수도 있지만은 그, 제 생각엔 그 굉장히 독특한 점이었어요. 그 부분이. 음, 음, 이제 송대현 선생님께서 제 관심에서는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드라마의 독특한 점을 짚어주신 거죠. 그러면은 이제 제가 너무 철학적으로 자꾸 몰아가려고 하는가 저는 걱정이 약간 되긴 합니다만 그냥 관심대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우영우라는 드라마를 조금 약간 지름길로 이해해 보기 위해서 이 드라마가 가지고 있는 독특함은 어떤 것인지,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드라마에서는 없는 약간 독특함을 한번 꼬집어 보는 거죠. 그것으로 충분한 논의가 안 될 수도 있으나 그 드라마의 독특함을 가지고 그 다음에는 그러면 한국 드라마는 일반적으로 이런 독특함을 가지고 있는가? 뭐 이런 식으로 한번 논의를 해보면 어떨까 싶기는 합니다. 만약에 그런 그런 식으로 한번 의문을 가지고 그 논의를 해보는 게 괜찮으면 이선희 선생님께서 뒷부분에서 준비하신 것 중에서 이제 이선희 선생님이 본 다른 한국 드라마나 다른 드라마들과 비교해서 이 우영우에서만이 나타나는 굉장히 좀 유일한 고유한 특징이라고 할 만한 것들을 우선적으로 중심에 놓고 다른 부분은 약간 이제 시간 관계상 혹시나 좀 바쁘거나 하면 조금 건너뛰면서 그 부분에 맞춰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지금이요? 지금 당장 한번 그렇게 그러기는 어렵고, 제가 이제는 아까 약간 네네. 뭐라 그랬죠? 이게 보충을, 근데 예, 네네네. 굿닥터라든가 연관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게 네네. 그러니까 드라마도 성공한 드라마 중에 하나니까 네, 기본값을 한쪽은 서번트 중으로 주고 한쪽은 자페스트를 주고 또 전문직의 그러한 한쪽은 여성 한 번이 전문직의 저는 의사 양쪽에 다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드라마잖아요. 의학 드라마는 망하지 않고 이것도 네, 최근에 법정 드라마도 굉장히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거라 양쪽을 이렇게 배치해서 그러면서 우리 선생님, 여기 제가 보기엔 저는 굉장히 매력적인 테마 중에 하나인데, 스스로 자기를 성장해 나가는 자기 완성이나 자기 실현? 뭐 네, 이런 메시지들을 함께 담으면서 타인과 교류하고, 근데 기본값은 뭐냐면 자폐 스펙트럼이라는 음, 기본값을 준 상태에서 그걸 전개하기 때문에 굉장히 극적 효과를 자아내죠. 스펙트럼은 결국 타인과의 교류라는 게 문제점이 있다는 건데, 그게 굉장히 독특하죠. 왜냐하면 변호사는 상대방 얘기를 들어야 되는 측면도 있고, 또 다른 변호사들과 교류를 해야 되고, 심지어 연애도 해야 되고, 뭐 이러는 측면들이 있는데, 그런 걸 극복해 나가는 어떤 과정들, 그런 게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두 번째 게 저는 상당히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성장 드라마라는 점에서. 예, 예. 음, 자, 성장 드라마는 사실은 많은 이제 해외 드라마에서도 제가 많이 봤는데 특히 일본 드라마에서 성장 드라마 굉장히 그렇죠. 많이 사실 나오거든요. 그래요. 그, 그래서 음, 우영우라는 드라마 이제 그러면 한류를 제끼고 우영우라는 드라마 자체를 이해한다고 할 때 우리가 이제 다른 드라마에서는 없는 특징 아니면 하다못해 이제 잘된 드라마는 다 비슷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비슷하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 비슷한 것 중에서도 정도차의 면에서도 이 정도차 측면에서라도 이것이 조금 더 특징이라고 할 만한 거, 그것이 어떤 것일까 한번 따져보는 것이 우영우라는 드라마를 이해하는 데서도 의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다른 드라마에도 다 공유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우영우 드라마의
중요한 특징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이해를 하는 것처럼 하면서 사실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영우 드라마만의 특징이라고 할 만한 것을 한번 논의를 해보면 어떨까? 만약에 우리가 우영우라는 드라마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하고 싶다면, 아까 저기, 이 선생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던 것 같긴 한데, 예, 우리나라 드라마에서 이제 나오는 다양한 대사들을 음, 예, 보면, 어, 액면 그대로 이해할 수 있는 대사는 거의 없거든요. 없는 것 같거든요. 그치. 항상 뭔가를 포함하고 있고, 속에다가 다른 뜻을 담고 있고 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그리고 이제 그런 게 아예 그냥 그런 대사들로만 넘쳐나는 드라마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이 우영우는 진짜 액면 그대로만을 말하는 주인공이,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제 이 전체 우리 그 대화 중에 소통의 시스템 속에서 아주 낯설게 등장을 하잖아요. 맞아요. 낯설게 등장하는데 그 시스템에서 잘 녹아들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그 대화법이나 아니면 뭐 이런 것들에 영향을 주기도 하거든요. 음, 이게 굉장히 좀 독특한 그 구조 특징이라고 좀 느껴지더라고요. 뭐 지금 이창호 선생님 말씀하신 것에 대한 대답으로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음. 해봤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 선생님이 말씀하신 이건 기법상의 얘기인데, 네 번째 있었잖아요. 선생님, 이선희 선생님 네 번째. 음, 요게, 그 다음에 돈 좀 들여서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해서 이 고래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딱 아이디어. 그런 것들이 굉장히 독특한 요소였었는데, 지금 음, 언뜻 이게 보이니까 여섯 번째 정의에 대한 물음이 도리어 이것이 이 드라마의 내용상 보면, 이건 기법상이고, 센스 있는 대사들하고 컴퓨터 그래픽에 의한 거 굉장히 신선했거든요. 그게. 그런 게 있고, 내용상 보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여섯 번째 이선희 선생님의 정의에 대한 물음이 뭐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네, 그냥 이거 좀 법정 드라마에서 보여주는 그 굉장히 진실과 싸우지만 사실은 어떤 사람은 법을 이용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위해서 변호사가 또 법을 이용하기도 하고 음, 또 어쩔 때는 법을 지키며 사는 것 같지만 또 이렇게 그게 사생활하고 좀 분리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법으로 담을 수 없는 지금 뭐죠? 관련된 소송에서는 담을 수 없는 진실인데 그걸 법으로는 판결하거나 담을 수 없는 것들도 뭐 등장하기도 하거든요. 가령 뭐 탈북민 같은 경우에 모성이라고 하는 어떤 진실이나 여성의 어떤 태도가 사실 법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면도 있고 이런 것들도 봤을 때 법이 과연 정의롭게 정의를 실현하느냐의 문제도 사실은 좀 암암리에 느끼지 않는가 싶기도 합니다. 그 배경 자체가 그 법정이다 보니까 아까 처음에 박상태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게 정말 우리가 법을 통해서 실현하고자 하는 정의로운 삶의 어떤 모습인가에 대한 질문이 한 가지가 있고 또 두 번째는 이제 법과 다르게 일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의로움에 대해서도 좀 문제를 던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암암리의 사람들이 이러저러한 어떤 잣대로 차별을 좀 하는데 그게 우연과 겪는 어떤 대화나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게 좀 보여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령 거기서 우영우가 부정 취업이라고 이제 사내 인터넷에 고발된 어떤 상황이 있는데 사실 좀 따져보면 능력만 본다라면 우영우가 어느 회사라도 입사를 해야 되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서 우영우의 능력을 오히려 나중에 인정해주는 어떤 편에서 그 대표가 취직을 시켜준 건데 이것도 이제 취업이라고 해야 되느냐 아니면 자폐로 인해서 취업을 제대로 제때하지 못했던 그래서 그것이 이제 내포한 어떤 우영우의 삶 자체에서 이제 겪어야만 했던 차별적인 요소들이 오히려 더 부당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질문을 던질 수도 있고 또 우영우가 자폐 변호사라는 것 때문에 법정에서도 굉장히 이제 놀림을 당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변호사가 자폐이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얘기하는 장면도 있고 또 뭐 자폐인은 이렇게 심신미약이나 어떤 병으로 인해서 이제
뭐 살인을 저질러도 뭐 이제 뭐 어, 뭐죠 뭐죠 그 뭐라 그러지?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 하여튼 뭐 이렇게 참작되어서 이제 그 심심미하고. 미약한 상황이라고 참작이 되어서 이제 뭐 그런 법정 그 형을 살진 않는다던가 이런 것들을 자폐 부모가 요구하면서 또 자폐 변호사는 그 자폐인의 그 정당한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오히려 그 자폐인의 부모가 자폐인이라서 좀 배려해주고 참작되지 않을까 하는 것들 의도적으로 내비치고 그 자폐를 가지고도 사람들이 굉장히 여러 잣대로 활용하거나 이용하려 하는 측면도 있었고 그때 이제 사람 세간의 어떤 그 평가들도 이제 그 댓글을 통해서 좀 제시가 됐는데 그것들을 보면 여전히 이제 사람들이 또 이제 암암리에는 자폐에 대해서 이런 식의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대놓고는 하지 않더라도 이런 식의 생각을 해왔다는 걸 이제 발견하게도 되고 또 우영과 강자라고도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그걸 보면 오히려 그 멀쩡한 사람이 이제 우영우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영우가 강자라고 규정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그 이율배반적인 것 같고 되게 멀쩡하고 그 누가 봐도 그냥 장애인이 약자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어떻게 따지다 보니까 그 누구에게나 배려를 받고 오히려 인정을 받 뭐죠? 그 참작을 이제 해주는 우영우가 오히려 강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면을 보면 사람들이 도대체 왜 자신보다 좀 뭔가 배려를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강자라고 생각하는지 왜 자기가 오히려 약자로서 대우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그래서 정의의 관점이 또 그때그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을 보면 이제 사람들이 정의로운 사회를 꿈꾸고 사실은 저는 한국인은 굉장히 평등에 강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이렇게 좀 처지가 어렵거나 이런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지만 또 성공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비난하는 사람들이 더 많고 그 성공에 이제 뭐죠? 성공을 뒷받침했던 그들의 노력이나 정당한 어떤 것들에 대해서 이제 바로 쳐준다기보다는 뭐 부모를 잘 만났다거나 아니면 뭐 세금의 혜택을 받았다거나 뭐 이런 식의 약간 이제 좀 강자에 대해서는 더 강하게 비판을 하려고 하고 약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우르고 도와줘야 된다, 당연하게 도와준다라는 어떤 생각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자기보다 누군가 좀 더 이익을 이제 취하는 것 같으면 굉장히 못 참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런 게 어떻게 보면 한국인의 약간 습성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잘 보였던 드라마 같아서 이제 굉장히 정의로워지려고 노력하지만 사실은 다 자신에게 이제 도움이 되는 정의를 바랐던 건 아닌가 뭐 이런 것도 좀 보였던 것 같아서 이제 적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정의에 관심이 많다는 한국인이 왜 약자 영화한테 어떻게 해주는 게 정의로울까 한번 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사회 내부에서 어떻게 적용하는 게 가장 정의로울까 여기에 대한 답을 좀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이제 물어보는 드라마 같기도 해서 그냥 그렇게 적었습니다. 거기 약자들 네. 좀 있거든요 여러 측면에서 근데 이제 어쨌든 대표적으로 우영우가 이제 그런 것들 겪는 이런 사람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일단은 우영우가 K-드라마라고 볼 수 있는 건 다뤘던 소재 자체가 우리 사회에 굉장히 친숙한 소재들이에요. 네네. 그리고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점에서 분명히 K-드라마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선생님 말씀하시는 걸 듣다 보면 다른 서양의 법정 드라마를 보게 되면 네. 법을 정말 생각지도 못한 지점에서 활용해가지고요. 정의를 실현한다든지, 법의 승리를 얘기하는 것이 그 법정 드라마가 성공하는 요소들인데, 우영우는 그런 식으로 성공했던 것이 아니라, 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법의 감정이라 그럴까요? 법 감정? 그런 말하자면 이 법정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진실된 동기나 감정에 와닿음으로써 우영우라는 사람이 성공을 거두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법이라고 하는 건 서양인들이 생각하는 정의 실현의 도구라기보다는 인간의 감정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제대로 된 법이라면 매체로서 기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우영우라는 인물을 통해서 실현되면서 우리가 일종의 카타르시스 같은 걸 겪은 게 느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저는 그래서 우영우가 한국 드라마라고 생각해요. 뭐 혈연 관계 이런 걸 떠나가지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저는 우영우란 드라마에서 제일 다른 서양의 법정 드라마와는 다른 점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드라마는 법정 드라마가 아닙니다. 장르상 보면 이 아, 드라마는 그렇게 법정 말씀. 드라마가 아니라고 봐야 돼요. 예, 의리선의 예. 기적처럼요. 음, 우리나라 드라마 중에서도 최근의 법정 드라마들은 이 우영우랑 비교해도 우영우가 굉장히 독특한 음, 드라마인데,
제가 이름들이 다 기억 안 나요. 1,000원짜리 변호사라든가 뭐 몇몇 이 변호사 관련된 법정 드라마, 법과 음, 관련된 드라마들 꽤 있어요. 근데 그 예, 드라마들은 스토리 라인이 대부분 다루는 게 어떤 거냐면 법의 안에서 안 돼. 음, 그래서 이 법으로 안 하고 다른 방식으로 이 정의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런 조류가 최근에 그 밑바탕에 있어요. 그 드라마가 성공하든 말든. 그래서 음, 그 트렌드가 그쪽에 있는데 이 드라마는 사실은 법정 드라마의 이 외피는 입고 있지만 법정 웹툰은, 드라마는 아닙니다. 우리 선생님 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그게 저는 보통 이쪽에 뭐 평론하시는 분들 해석은 뭐냐면 음, 법의 이름으로다 법의 틀 안에서 이 정의를 뭐 불법이라든가 부정의함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법의 밖에서 해결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우리 시대가 가진 어떠한 그 문제점 이런 걸 지적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 그런 그 흐름 속에서 본다면 우영우란 드라마는 독특한 드라마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음. 법정의 어떤 변호사 관련된 드라마를 본다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듯해요. 근데 지금 저는 또 약간 좀 그 박선 선생님 아까 말씀하신 거하고 좀 생각해 봤는데 예, 전형적인 그러니까 뭐 장르적으로 뭐 어떤 성격이더라 하더라도 전형적인 이제 법정이 등장하는 드라마들을 보면 이제 승패가 나뉘고 뭐 어쨌든 선악구도가 형성이 되고 네, 우리나라 드라마가 요즘은 많이 좀 달라지긴 했지만 그래도 전형적으로 좀 뭐 그 권선징악, 인과응보 뭐 이런 식의 전형적인 구도를 가지고 있는 거라고 저는 가지고 있는 게 좀 특징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한교 선생 그거를 꼭 그렇진 않은 게, 네. 누구지? 그 송중기 나왔던 드라마, 악을 악으로 다 처단하는 거. 변호사, 그렇죠. 마피아 변호사요? 그게 예, 그러니까. 얼마나 속 시원해.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게, 우리가 그냥 법적인 거 음, 아니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정의가 아닌 거죠. 우리 속에 있는. 그런데 수단은 수단은, 정의로운 수단은 아니지. 근데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또그 관람자들이 저 시청자들이 거기서 통쾌함을 느끼고 승리감을 그치, 느끼잖아요. 그치. 근데 지금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우리나라 그 드라마 예전부터 흘러온 드라마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 방향인 것 같은데 이 우영우에서는 보면 법정 드라마임에도 불구하고 승패가 안 나뉘는 그 사건들이 되게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죠? 그러니까 여기서 승패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승리감에 도취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겼어도. 우영우가 거의 다 이기죠? 그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 법정 씬에서는요. 거의 다 네, 이겼나요? 그렇죠. 거의 이기긴 네. 합니다. 한 근데 저기 70%? 누구지? 노동 문제와 관련해서 나왔던 그분들하고도 이겼지만 네네. 굉장히 좀 네. 찜찜하게 이기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패배했지만 오히려 또 손을 내밀어서 뭐 가까이 네네네. 와주고 또 그 스님 나왔던 장면에서도 그것도 아마 네. 우영우가 이기긴 했나요? 아닌가? 또 누가 이겼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것도 맞아요. 그게 응. 그 도로가 더 음, 기본적으로 곡물인가 뭐 이런 예, 걸 예. 근거로 해서 이제 그 우영우 제주도 쪽에 예, 가가지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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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조사인가? 예, 예. 예. 어, 그럼 거기서도 그, 보면은 그러니까 뭐 네. 승패가 어떻게 났든 뭐 술이 음, 이렇게 두 집단이 서로 이제 뭐 대척점을 형성하지 않고 그냥 어떻게든 화목하게 맞아요. 어떻게 네네. 되게 그렇게 끝나면 가면서 그러니까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는 게 아니라 그 승패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문제를 던지고 있거든요. 맞아요. 이 그게 이제 질문을 던지고 정의에 하는데 관련된 문제. 예.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그러니까 기존의 그 한국 드라마들이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틀로부터 좀 많이 벗어났다는 느낌이 좀 그 들거든요. 점은 그런 것 같아요. 그 점은. 음, 그래서 예, 그 좀 점은 그런 것 색다른 같아요. 게 아닌가. 근데 그리고 최근에 이쪽 음, 조류는 음. 이 빈센조라는 드라마도 1,000원짜리 변호사라고 대부분이 이게 그 법틀 안에서 해결하려는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에 우영우처럼 이렇게 평화적인 해결,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우리가 서로 상대방이지만은 적이었지만 악수하고 뭐 이러는 드라마는 아니, 사실상은 주류는 우영우는 그 아니에요. 승패를 떠나서 정서적인 만족감을 줘요, 그렇죠. 나중에. 그러니까 도리어 그 그게. 빈센조든 아니면 뭐 그런 드라마든 형 지금 송전 선생님 말씀하신 그 드라마들이 어쨌든 간에 그 시청자 입장에서 고민거리가 사라져버리고 문제가 해결이 돼버리거든요. 그리고서 이제 그 만족감, 아니면 정의감을 이제 들게 만드는데
이게 우영우에서는 그런 해법은 찾지를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건에서 그랬던 것 같아요, 보니까. 좀 세게 얘기하면 사실 비판적으로 얘기하면 문제를 가리는 건 있지. 사회적 문제라든가 예, 예. 첨예한 아주 어떤 갈등이 디테일한가? 있는데 그걸 음, 흐릿하게 만들어 놔서 이렇게 음, 인간적으로 접근하고 우리 이제 박상정의 감정이라는 그 표현을 쓰셨는데 음. 그런 거라면은 누구도 이렇게 적이 될 사람이 없고 모두 다 친구가 될 수 있고 이게 밝은 드라마라는 점은 있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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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판적으로 얘기하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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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리나라 사람들 그런 거 좋아하지 않아요, 정든 선생님? 아, 요즘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네. 그 90년대 이때는 아니, 주인공도 다 요즘은 때려 죽이고 부수는 막. 걸 좋아하는가 본데요. 아니, 근데 사실 사법부에 대한 불신, 도대체 그렇죠. 법이라는 게 도대체 기능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는데, 그렇죠. 이제 그- 그런 풍조를 또 반영하는 건 사실 우리 때 제 정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는 그냥 좋은 게 좋다, 그러니까 나쁘게 말하면, 그러니까 어쩌면 은폐를 했는지도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정서적으로 승패가 갈렸어도, 우리 뭐 그때 좀 싸웠지만, 음, 그런 의도는 아니었어. 뭐 이러고 이제 마무리하는. 음, 그렇죠. 저는 사실 우영우가 좀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 그 대부분의 마음. 비판적으로 볼 필요는 있어요. 예. 근데 그 제가 이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렇게 자꾸만 그 어떻게 보면 이제 법정이라는 곳은 승패가 갈리는 되게 첨예한 관리치. 곳이잖아요. 예. 근데 거기서 그렇게 끝나지 않는 게 어, 우영우가 그 장애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자폐 장애인, 그러니까 세상을 액면 그대로만 바라볼 줄 아는 우영우가 주인공으로 있다 보니 그런 그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자꾸 그런 식으로 이중적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 피해가 분명히 구분이 되고 거기서 피해가 구분되고 나면 그때부터 도덕적인 판단은 딱 접어버리거든요, 보통은. 음. 그러고 나서 승리를 위해서만 싸우는데 이런 그런 피해 구분 자체가 우영한테는 의미 없는 부분이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 드라마 그러니까 이게 속에서. 법정 드라마가 네. 아니라니까. 그런 그러니까 점에서 본다면 우영우가 그 처해 있는 그 심리적인 어떤 상태가, 자폐 상태가 이 드라마를 그렇게 끌고 갈 수 있었던 그럴 거 수도 있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보통 최근에 이 법정 드라마의 이 큰 흐름은 그러니까 법정 안에서는 그 유죄야. 음, 하지만 법정 밖에서는 무죄야. 음, 이거를 이제는 끊임없이 말하면서 어떤 사회의 문제나 부조리를 해결하려고 하는 시도들. 그렇죠. 그 이제는 그게 뭐 빈센조가 악을 악으로 그 음. 이제는 그 하는 거라든가 이게 대표적인데 어, 그런 게 큰 밑에 흐름이 있거든요. 그, 빈센조가 그 중에 성공한 드라마고, 성공하지 못한 드라마도 그 밑에 있어요. 제가 벌써 하나, 둘, 한 네, 다섯 작품이 생각이 나는데, 어, 그런 거의 흐름으로 본다면 우영우는 조금, 벗어나 있고, 그 벗어남이 새로움이라면 새로움일 수도 있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볼 음, 때는 아주 방금 말씀을 나누신 분, 이제 우리 교수님들의 의견을 종합을 하면 조금 특별한 결론을 잠정적으로 도출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즉, 우리나라 드라마가 가지고 있는, 제가 유진이 저는 이제 그런 데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드라마가 가지고 있는 좋든 나쁘든 혹시 특징이라고 할 만한 게 있을까?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아까 이선희 선생님 발표하면서 이야기한 정의에 대한 이야기에서 제가 어떤 걸 느꼈냐면, 이제 약간 비하적인 표현으로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 다른 나라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은 누가 잘하면 뭐 박수 쳐주고 뭐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끄집어 내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만약에 일말의 진리가 있다라고 하면 그거를 비하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좋게 보면은 약간의 평등의식, 그다음에 약간 공동체적인 어떤 공감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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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이 음. 이제 정의나 사회 문제를 바라볼 때도 우리가 그런 시선에서 바라본다고 하는 약간 문화적 특징, 그리고 그것이 드라마에도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갔을 때 그 드라마가 특히 조금 재밌게 잘 만들어지면은 그 특징이
독특함으로 좀 호소력을 가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추측을 해봤습니다. 선생님 지금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K 드라마의 좀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그 저변에 깔려 있는 공동체 의식, 공동체주의적인 어떤 생각이라는 말씀인 거죠. 예, 예,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예, 어쨌든 요즘 한류의 힘을 얻어갖고 K 드라마도 인기가 있잖아요. 예. 그건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공동체 의식이 서양 사람들, 외국 사람들한테 더 강해지고 있는 건가? 왜 그런 인기가 있을까요? 제가 미국 드라마를 조금 많이 보고 했는데 네. 1차적으로 아니 그 미국 드라마 본 건 조금 있다가 이야기를 하고 긴 이야기는 아니지만 음, 교수님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대답을 해보기로는 이제 대답이 아니라 같이 모색을 하는 입장에서 그래 K 드라마가 뭔가 다른 드라마들과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특히 장점이든 단점이든 있기 때문에 특히 장점이 있으니까 인기가 있을 텐데 그것이 무엇인지 규명을 해보고 싶다. 요것이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규명하는데 철학적 사고가 일부라도 동원이 돼야 될 거고 그것이 이제 1차 그러니까 K 드라마에 대한 철학을 한다면 철학적 주제 중에 하나가 아니겠느냐. 요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일, 거기에 대해서 잠정적으로는 뭐라고 생각하면 예전에 막장 드라마 유행했을 때 한국 드라마의 특징이 막장인가? 그럼 요새 또 많이 언급하든지 신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신파가 나오면 아 이제 또 신파야라고 맨날 이야기하는데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는 한국 드라마에 있는 신파가 굉장히 새롭게 참신하게 그 매력을 끈다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 번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잠시 좀 고찰을 해보고 이게 일단은 그 고찰해 본다면 예를 들면 신파를 고찰해 본다면 이게 한국 드라마나 영화에 나타나는 상대적으로 독특한 것이라고 할 만한지를 한번 따져봐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정말 뭐 또 다른 이제 한국 드라마의 특징이라고 할 만한 거나 장점이라고 할 만한 것이 있는지를 찾아볼 수 있을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아니, 조금 더 회의적으로 어떤 드라마나 특정 지역의 드라마가 잠시 가지고 있는 특징일 뿐, 지역 내지는 문화권에 따라서 드라마가 가지고 있는 좀 중요한 속성으로서 그런 것들을 규명한다는 게 사실 의미 있는 작업이 될 수 있는가 또 한번 나중에는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혹시나 K 드라마가 인기 있는 것이 사람들이 한국 문화나 한국적 소재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것이 참신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것이라면 그러면 그것이 이제 약간 뭐 영구적이진 않더라도 적어도 지금 이 시대에 내지는 한 2020년, 2030년, 10년 정도 동안에 인기 있었던 것은 이런 특징이다. 이렇게 규명하는 것도 의미는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런 이제 문화적인 특징도 있지만 K 드라마가 제작이나 연출이나 아니면 스토리라인 면에서 다른 드라마 못지않게 잘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인기가 있는 것이야라고 하면은 그 특징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은 좀 반감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점에서는 이제 드라마나 영화가 잘 만들어지는 것과 못 만들어지는 것의 일반적인 차이도 한번 좀 같이 고려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거를 정리를 하면, 예, 이제 두 가지로 접근이 가능하다는 건데, 그 속에 담겨 있는 어떤 메시지와 예, 하나는 기법. 예, 물론 둘은 사실 긴밀한 관련을 갖고 있는데, 두 가지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건데, 어, 예, 그건 뭐, 그, 그렇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인기가 예, 있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드라마가, 일본인들한테 인기가 있고 중국인들한테 인기가 있다는 게, 예. 어, 그게, 그들 문화에 없어서는 아닌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그렇기도 하겠죠. 그게 이해된다라는 거, 예, 이해될 수 있다라는 건 그게 없는 건 아니고 틀림없이 예를 들면 일본인들의 예를 들면 겨울 연가가 굉장히 그 엄청난 인기를 끌었는데 그 이유는 이전의 자신들을 기억하게 했다든가 자기들의 어떠한 그 이전에 있었던 걸 다시 되살린다거나 미국인들한테 인기가 있는 것도 자기들이 어, 그렇게 잊고 있었던 거를 되살려 준다거나 뭐 예, 이러기 때문에 사실은 상대방인들한테 와닿는다거나 감동을 준다거나 인기가 있다라는 거는 어, 이 수용의 측면이잖아요. 그죠? 근데 예, 그 예, 수용의 측면 입장에서 보는 거는 잘못하면 한국 드라마가 가지는 어떤 고유성이라든가 그걸 놓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인기하고 상관없이 그러니까 예, 수용의 관점을 빼버린 상태에서 한국 드라마가 가지는 어떤 독특한 점들 그걸 탐구를 하고 예, 그래야만 제 생각에는 조금 더 이 한국 드라마의 어떤 성격에 더 접근하지 않을까 그런 예,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는 방금 말씀을 듣고 그거는 별개 양립할 수 있는 두 개의 그건 철학적인 그렇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예, 예. 예,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두 가지 질문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예, 그렇죠. 한국 드라마의 특성이 무엇이냐와 다른 문화권에서 인기가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는 그게 물론 선생님 말씀처럼 이런 특징이 이런 인기를 얻게 했을 거다라고 말할 수는 있어도 두 개는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게 저도 동감합니다. 특히 인기가 있거나 없거나 간에 그렇죠. 한국 드라마의 특징을 잘 규명해내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런데 이제 보론을 하자면 그 특징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계기는 인기가 있으니까 되는 거죠. 그건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야만 예, 한류에 대한 얘기가 나올 테니까, 예, 예. 그런데 두 질문은 다른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예. 다른 질문이고 교수님이 언급하신 한국 드라마 자체의 특징이 더 중요한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인기를 먼저 이야기를 했지만 그런데 이제 다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드라마의 특징을 이제 정확하게 최대한 근본적으로 이건 막연한 문제일 수 있으나 그래도 어느 정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금 분명하게 잡아내려고 하는 노력이 어,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라고 해 이론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생각하면서 도전을 해야 될 것이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게 예, 저는 드라마는 이게 우리 보통 이게 뭐 멜로드라마인데 예, 사실상은 예, 이 멜로드라마는 주로 멜로드라마죠. 예, 우리가 다루는 대부분의 드라마, 뭐 장르물들도 있고 그렇지만은 이게 근본적으로 한국 드라마는 기본적으로 멜로 성격이 강한 드라마인데 멜로 드라마는 하나의 그렇죠. 장르인데 음, 이게 하나의 이 문화 연계 멜로 드라마의 역사가 있어요. 서구로부터 시작하는 예, 예, 그것에 관련해서 한국 드라마가 가지는 어떠한 한국적 특성, 그걸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우리든 저는 이전의 드라마에 미국의 드라마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 드라마를 이제는 우리가 저는 왜냐면 큰 역사를 본다면 드라마의 역사를 본다면 사실 한국 드라마도 그 속에 하나에 속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전체 드라마로 봤을 때 한국적인 것은 무엇인가? 그러면 예, 한국 드라마의 특성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예, 예,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때 손준 선생님 지금 말씀하신 거 갑자기 저도 떠올랐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정 드라마는 법정에서 연애하는 드라마고, 맞아. 뭐 의학 드라마는 병원에서 연애하는 드라마고, 뭐 스포츠 드라마는 뭐 운동장에서 연애하는 드라마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일본은 그러니까 교훈을 주지. 기본적으로 다 연애를 깔고, 그러니까 멜로를 깔고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음. 그런 생각에서 그런 관점을 생각해 보면 옛날에 그 뭐지 푸른 거탑인가? 어, 예, 뭐 음, 그런 드라마는 하얀 거탑. 푸른 하얀 하얀 거탑은 거탑인가? 군대. 되게 재밌었는데 그런 드라마에서는 연애가 없었던 것 같아요. 거긴 없어. 예. 예, 그러니까 예. 그런 드라마는 그래서 인기가 없죠. 아니야, 인기 많았어요. 인기는 있었죠. 아니, 예, 남자들만 보지 않아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거기는 또 이제는 제가 관심 있는 성공 방정식, 석세스 스토리가, 응. 한국식 석세스 스토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거는. 아, 그 그러니까, 드라마의 석세스 스토리? 그러니까 어렸을 때, 주인공이 아버지가 없는 상태,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나서 응. 어떻게 외과 가장이 되려고 노력하는지, 응. 아까 성장에 맞춘 응. 성공과 출세, 입신양명이라는 한국 인들이 가지는 아주 응. 응. DNA 속에 깊게 응. 뿌리 응. 잡혀 응. 있는 그걸 건드리는 게 있거든. 아, 그래가지고 그 성공의 요인은 거기에 있을 거예요. 그 드라마는 성공한 의학 그럼 드라마 중에 몇 하나입니다. 가지가 있네요. 그게 나와야 될 것들이. 그 다, 저 이창호 선생님, 예, 그 지금 10시 반인데, 예, 지금 이 선생님 그 발표할 내용들은 거의 마무리 되신 거죠? 네. 네. 우리 셧다운 안 해요? 문 안 닫아요? 예, 예. 아니, 안 닫아요? 자야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네. 정리를 해보면, 예, 예.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얼핏 그냥 나왔지만 가볍게 나왔으니까, 가볍게 나온 주제가 사실은 속마음일 수도 있으니까, 네. 한국 드라마의 특징에 대해서 각자 한번 생각을 해서, 그걸 다음 세미나에서 놓고 서로 토론을 한번 벌여보죠. 아마 그 중에서 많은 거는 또, 막 토론을 해보니까 조금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어떻습니까? 좋은데, 예. 일단 기조 발표를 송대현 선생님이 하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것도 그 괜찮겠습니다. 무지 바빠가지고 아마 할 수 있어도 10분 이상은 못 할 거예요. 근데 현재 있는 거는 이 네. 한국 드라마 그러니까 사랑과 야망으로부터 상속자들까지 이르는 그러니까 그 최근 분석해 놓은 드라마는 게 있으세요? 아니고 사랑과 야망. 그러니까 그걸 분석해 놓은 게 있으신 거예요? 자료가? 그러니까 간단하게 스토리 아, 라인을 해서 그게 있긴 한데 그 이덕화 어, 나오는 거죠. 예, 예. 사랑과 야망. 예, 예. 이덕화. 옛날 거. 예, 옛날 거 70년대로부터 네. 90년대, 2000년대까지 음, 그 스토리 라인의 변모, 이게 음. 한국, 그러니까는 석세스 스토리의 성공 방정식의 변모를 어떻게 합식하는지 너무 뻔해서 사실상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연관을 갖는지 우리 사회랑 그런 지점을 분석하는 건데 너무 짧아요. 그래가지고, 다음 주에는 안 되고 좀 더 보충을 해서 발표를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근데 선생님, 우리 이창호 선생님, 저기 다음 발표는 이창호 선생님하고 저하고 하기로 했잖아요, 원래. 예, 예, 뭐, 다음은 그렇게 하고, 예. 그다음에 그 다음에 또 송대현 선생님하고 이선희 선생님이 또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은 그 다음 주에 하면 어떨까요? 좋습니다. 예, 저는 좋습니다. 예. 그럼 그렇게 하시죠. 일단 그래서 예, 예, 격으로 해갖고 예. 격주가 아니죠. 그래서 일단 우리 2주 후에는 이창훈 선생님하고 저하고 한번 발표해 보고, 예. 그다음에 또 그 후 2주 후에 오늘 했던 거에서 특히 저는 이제 이선희 선생님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K 컨텐츠라는 전체 큰 틀 속에서 이 우영우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좀 구조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을 하시면 해갖고 좀 구조를 잡아보면 더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작업 하시고 그다음에 송대현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우리나라 한류 드라마의 그, 그 클래식. 역사를 한번 쭉 살펴보면서 그 얘기를 그때 같이 하면 또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왜냐면 너무 바빠가지고, 받기 중에는 힘들어서, 뭐 아직 아, 네. 여기 안 바쁜 사람 있나?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한번 네, 발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다음 주는 화요일인가요? 어, 다음 주 아닌가요? 네, 다음 네, 주인데 잠깐 다다음 주? 날짜 좀 보겠습니다. 4월 30일이네요. 화요일들도 좋으신가요? 4월 30일 저는 괜찮습니다. 아니면 무슨 요일이요? 목요일? 저는 목요일 생각했는데 화요일도 괜찮습니다. 다른 분들 화요일, 좋으신 날짜로. 예, 목요일 송대현 화요일 날 선생님은 안 되실 하시죠. 텐데. 예, 그러면 4월 30일 화요일로 하시죠. 아니 잠시만요. 예, 송대현 선생님 목요일 되세요? 화목이라면 화요일. 화목 중에서는 화요일? 저기 이창호 선생님은 화요일이 좀 약간 시간이 좀 빠듯하신 거죠? 오늘만 그랬는데 2주 후에는 괜찮습니다. 음. 예, 그러면 4월 30일로 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예. 4월 30일. 예, 그럼 4월 30일 9시 똑같이 하면 되나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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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그날 이창호 선생님하고 저하고 발표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준비하겠습니다. 네.
예, 뵙죠. 이선희 선생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네, 선생님 오늘 선생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좋은 내용 감사드립니다. 네, 다다음 주에 예, 다음에 뵙겠습니다. 뵙겠습니다. 예. 예. 네.